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자 결혼 5년 차인 유부남입니다. 저는 얼마 전 처남과 저에게 일어난 기막힌 사건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황당하고 혀를 내두를 이야기랍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된 건 거의 폐인이 되었을 때예요. 20대 후반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 돈을 갚느라 수년 동안 투잡을 넘어 쓰리잡을 뛰며 살았거든요. 거의 4년 동안을 빚만 갚느라 남들 다 하는 연애는커녕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답니다. 그렇게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나서야 회사 선배에게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기당한 후유증이 남아있어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말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만나보자는 연락을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저는 괜한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괜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기를 크게 당한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만남을 거절했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일러주며 정리를 했어요. 아내의 마음이 진심이어도 제가 아무도 믿지 못하니 그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죠. 단칼에 거절당한 아내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그녀가 스쳐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술이 마시고 싶어 혼자 식당을 찾았어요. 저는 갈비탕과 소주와 맥주를 주문해서 혼술을 마시며 막혀있는 가슴을 뚫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식당에서 얼큰하게 취해 있는 저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이기용 씨, 여기서 다 보네요? 집이 이 근처인가 봐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옆 테이블에 아내가 그녀의 엄마와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하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해서 수줍게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네, 지연 씨. 식사하러 오셨군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자 아내가 그녀의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지? 얼마 전에 소개팅 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고. 아, 너를 찾다는 그 사람이 저 남자야? 응, 나를 찾 남자야. 인사해. 두 사람의 대화는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고 저는 어쩔 줄 몰라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청각, 안녕하세요. 나 지연이 엄마인데 내 딸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지연 씨가 마음에 안 들다니요. 저에게 과분한 분이십니다, 어머님. 그래요? 그런데 왜 쳤을까? 보아하니 만나는 여자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지연 씨한테 연락할 생각이었어요. 얼떨결에 한 제 대답에 아내는 활짝 웃었고 정말이냐며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데이트 약속을 잡고 말았네요. 그리고 주말에 아내와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여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잠시나마 마음을 열지 못했던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전 아내와 연애를 하기 위해 고백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총각이긴 하지만 결혼할 뻔했던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았답니다. 지연 씨, 저 예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너무 많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결혼을 한 건 아니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결혼 전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 여자가 도망갔어요. 도망이요? 저는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가 저에게 신혼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땐 사랑에 미쳐서 물불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마련해준 신혼집을 팔고 도망갔어요. 아내는 동그랗게 눈을 뜨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머, 그럼 그 여자를 찾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찾아봤죠. 그런데 그 여자의 흔적은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살던 원룸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하려는데 글쎄 그 여자의 이름과 나이가 모두 가짜였답니다. 제가 알던 여자의 이름은 어느 지방의 노숙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노숙인들한테 신분증을 사서 위조하고 대포 통장도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어쨌든 저는 제대로 사기를 당했죠. 아내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사기당한 신혼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했고 아내에게 처음 마음을 열지 못한 이유까지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내는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기웅 씨가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니 제가 기웅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거죠? 저는 아내가 실망하고 저에 대한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제 솔직함이 통했는지 그녀는 저와 사귀기로 시작했어요. 아내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주는 여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힘이 되는 문자를 보내주는 건 물론이었고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밌는 오락거리를 찾아 웃게 해주었죠. 때론 연인이고 때론 친구이며 어떨 땐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아내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난 사기꾼에게 홀려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다행히 아내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1년의 연애를 끝내고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는 저를 생각해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큰 돈을 보태주었어요. 저는 너무 고마워 신혼집을 아내 이름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녀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며 배려까지 해주었답니다. 내 명의로 하면 당신이 걱정될 거 아니야. 내가 집을 팔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떡하려고?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자기를 못 믿는다고 생각해? 아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러자 아내는 배시시 웃으며 어떻게 알았어? 당신은 소심해서 이렇게 말해줘야 마음을 놓을 것 같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신혼생활은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인생이었어요. 처음엔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지만 상황은 역전이 되어 제가 아내 바보가 되었답니다. 제 애정이 얼마나 심했냐면 아내가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겠다고 했는데 저도 따라가서 아내 옆에서 자고 왔고 그녀가 야근을 하게 되면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누가 봐도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맞습니다. 저 역시 아내나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아주 작은 갈등조차 생기지 않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에서 회사에 다니던 처남이 서울로 회사를 옮기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처남을 상견례와 결혼식에서만 봐서 잘 알지 못했는데 서울로 올라와 몇 번 어울려 봤더니 아내와는 완전 딴판인 사람이었습니다. 처남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적은 월급을 받고 일했는데 외제차에 명품 시계와 옷들까지 사치가 굉장히 심했어요. 요즘 카푸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차거지라는 뜻인데 어쨌든 처남은 월급 받으면 대부분의 돈이 외제차의 명품 할부값으로 다 빠져나간다네요. 그래서 처남은 쓸 돈이 없었는지 저에게 손을 자주 벌렸습니다. 매형, 처남 용돈 좀 주세요. 엊그제 받은 월급이 할부금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바람에 밥 먹을 돈이 없네요. 그래, 줘야지. 한 10만 원이면 되겠지? 제 물음에 처남은 눈에 쌍라이트를 켰습니다. 매형, 제가 무슨 고등학생이에요? 저 내일 여자친구랑 데이트 있어요. 호텔 식당에서 밥 먹을 정도는 주셔야죠. 그런데 10만 원이요? 에이, 너무하시네.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하며 처남에게 밥 한 번을 사지 않은 걸 생각해 지갑에 있던 3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야 처남은 만족하는 표정을 지으며 매형, 누나한테는 비밀이에요. 누나가 알면 저 뼈도 못 추린다고요. 알겠죠?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처남은 저를 볼 때마다 용돈을 요구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처가에서 마주쳤는데 가족들 눈치를 보며
제게 귓속말로 용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말할까 고민을 했는데 또 처남 입장을 생각하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몰래 몰래 처남의 손에 용돈을 쥐어주었죠.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내가 제 통장을 맡게 되면서 저는 용돈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고 지갑에 5만 원 이상을 넣지 않고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처가에서 다시 만난 처남에게 용돈을 못 줄 것 같다고 말하자 벌레 씹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날카롭게 째려보더라고요. 여하튼 이젠 처남에게 용돈 줄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처남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매형, 여기 카센터인데 제 차 타이어를 갈아서 좀 돈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5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좀 보태줄 수 있죠? 처남, 지난번에 말했듯이 내 통장은 이제 누나가 관리해. 나도 용돈 받고 지내서 가진 게 없어. 미안해서 어쩌지? 그러자 처남은 담배라도 피고 있는지 긴 숨을 내쉬더라고요. 매형도 참 답답하네. 돈 나올 구멍이 통장에만 있어요? 신용카드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번호만 불러줘도 결제돼요. 그래? 그런데 이건 처남 누나한테 물어봐야겠어. 이제부터는 작은 돈을 써도 의논하기로 했거든. 정말 더러워서. 매형, 우리 누나같이 예쁘고 잘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껌값 아닌가요? 꼴랑 50만 원 가지고 무슨 의논을 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고민을 하고 있자 아내가 옆에서 누군데 그리 심각하냐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처남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일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핸드폰을 가로채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훈, 너 죽을래? 어디 매형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짓거려? 네가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쓰고 다니는 짓거리까지는 내가 뭐라 하지 않겠는데 네 매형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못 참아. 다시 이따위 일로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은 아내는 처남에게 그동안 돈을 준 적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용돈을 수십 번 넘게 줬다고 고백했어요. 아이고, 이 바보야. 달란다고 주니? 걔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돈 귀한 줄 모르는 애야. 걔가 아빠 돈을 얼마나 까먹은지 알아? 하여튼 다음부터는 내 동생한테 한 푼도 주지 마. 알겠지? 알았어. 미안해, 자기야. 그렇게 저는 처남과 사이가 조금 벌어지게 되었지만 돈을 뜯기는 일은 없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났을 때쯤 처가에서 처남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말대로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처남은 가지고 있던 외제차를 처분하고 더 비싼 외제차로 바꾸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매형, 내 차 죽이죠? 에? 내가 이 차 사려고 작년에 예약 걸어뒀다니까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처남에게 말했습니다. 처남, 이런 외제차는 어떻게 유지해? 월급 받으면 죄다 이 차에 들어가는 거지. 처남도 내일 모레 30인데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 뭐야? 매형도 이제 가족이라 이겁니까? 참, 이 차 사는데 매형이 10원 한 장이라도 보태줬어요? 어디서 훈기질을 하고 그래요. 매형 그렇게 안 받는데. 꼰대셨군요.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다간 욕까지 얻어먹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게 남매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장인 장모가 똑같이 교육하셨을 텐데 아내와 인성이 180도 다른 처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는데 왜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지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처부모님은 처남의 행동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내 말로는 처음에 혼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해봐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장인어른도 처남이 빚에 허덕이며 사는 걸 보고 몇 번이나 갚아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지금은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네요. 게다가 처남은 차를 쉽게 바꾸듯이 여자친구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동안 본 여자만 해도 5명은 좋게 넘었답니다. 여하튼 저도 처남의 그런 행동에 익숙해져서 관심을 두지 않고 지냈어요. 차를 바꾸든 여자를 바꾸든 처남 인생이니 알아서 살겠지 하고 신경을 꺼버렸죠. 그리고 제가 결혼 5년 차가 되자 쇼킹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성 편력이 그렇게 심한 처남이 결혼하겠다고 가족들에게 발표를 했거든요. 처부모님은 며느리 될 처남의 여자친구를 봤는데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라고 전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이유로 처남과 결혼까지 생각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아내는 보나마나 정신 나간 여자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돈은 막 써대는 구제불능과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안 봐도 뻔할 거라고 덧붙였네요. 아내의 말을 듣자 저도 처남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커녕 빚만 잔뜩 있으니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신혼집은 무슨 돈으로 마련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보태주기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며칠 뒤 처남이 밥을 먹자고 해 아내와 처가로 갔어요. 장모님은 당신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들떠 진수성찬으로 밥상을 차리셨고 장인어른 역시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좋아요? 훈이가 장가 간다니까 입이 귀에 걸리셨네? 지연아, 그럼 안 좋겠니? 너야 무슨 일이든 알아서 하는 애지만 훈이는 그게 아니잖아. 어릴 때는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녔고 커서는 저렇게 길을 못 잡고 방황만 하니 걱정이 안 되겠니? 그런데 봐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걸 보면 이제 좀 어른이 되나 싶다. 그러자 아내는 장모님 기분을 맞춰주려고 마지못해 웃었습니다. 저도 처남에게 결혼 축하한다고 전했고 처남댁이 될 여자는 언제쯤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 매형. 급하기도 하시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벌써 보셨어요? 결혼 허락도 받았고요. 매형이나 누나는 상견례 때나 볼 수 있겠네요. 두 사람 내 마누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 아, 그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물론 처남 누나보다는 안 예쁘겠지만 말이야. 난 세상에서 지연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그렇게 너스레를 떨자 아내가 빵 터져서 웃게 되었고 분위기는 더 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그 분위기가 끝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아내가 될 사람이 모델 출신의 사업가라고 칭찬을 엄청 했어요. 게다가 결혼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의 사업을 도우며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처남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는 여자를 꼬셨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남녀일은 국정원에서도 모른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여하튼 그렇게 자랑을 이어가던 처남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신혼집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마누라 잘 얻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을 요 밑에 이 사거리 신축 아파트로 얻어주시면 안 될까요? 처남이 말한 아파트는 브랜드도 달려있고 터도 좋아서 가격이 꽤나 비쌌습니다. 이를 들은 제 아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야, 이훈, 거기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알고 신혼집으로 사달래. 내가 알기로 평당 5천만 원이라는데 최소 20평짜리 마련해도 10억이라고. 뭘 알고 좀 말해라. 알아. 그런데 내 마누라 될 사람이 그 아파트를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소. 게다가 내 마누라가 잘 버니까 나는 아파트만 해가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제 아내는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턱 하고 벌리고 처남을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조용해지자 장모님이 처남에게 말했어요. 알았다. 해줄게. 10억이고 20억이고 아파트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며느리가 그 정도 능력 있는데 못 해줄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장인어른 역시 아들내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 아내는 장인 장모님을 뚫어져라 보며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누가 봐도 화가 난 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이요. 엄마, 아빠, 지금 뭐라고 했어?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겠다고? 나 결혼할 때는 5천만 원 해줬으면서 얘는 뭐가 예쁘다고 10억이나 해줘? 아, 누나 왜 성질이야? 부모님이 해주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는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어요. 뭐? 네가 10억을 갚아준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넌 지금 있는 외제차랑 명품 할부금이나 갚아. 결혼할 놈이 빚 있다는 거 알려지면 신부가 참 좋아하겠다. 무슨 할부금? 나 빚 없는데? 처남의 대답에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처남, 할부금 다 갚았어? 그 비싼 외제차 값을 벌써 갚았다고?
그거 진작에 아버지가 다 내주셨어요. 결국 아내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빠! 그걸 왜 아빠가 갚아줘? 나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잖아. 훈이 빚 갚아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지. 장인어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정색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장인어른의 그런 무서운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이놈의 기집애가!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훈이 빚 갚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리 열을 내는 거야? 아빠 정말 너무하네. 나 시집 갈 때는 5천만 원도 엄청 아까워했잖아. 내가 수십 번 부탁해서 준 거잖아. 그런데 훈이는 얘한테는 10억도 아깝지 않아? 지금 자식 차별해? 장인어른은 아내와 대화에서 절대 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아들이랑 딸이랑 같나? 너는 출가 외인이고 훈이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녀석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내주겠어? 바로 내 아들이라고. 옆에 계시던 장모님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아내를 보는 시선이 매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계속 내버려 뒀다간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제가 겨우 아내의 등을 떠밀고 나가게 되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의 말을 들었더니 처남이 왜 그렇게 철이 없는지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깊은 분이셨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처남이 더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고 처남을 거의 혼내지 않으시며 키웠다더라고요. 그러니 처남은 기고만장하게 성장한 것이고 지금처럼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외제차를 사든 명품을 사든 겁이 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동안 소가리를 많이 했을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자 참아왔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내의 가슴앓이를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처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 처남의 상견례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안 행사이니 꾹 참고 참여하자고 설득했어요. 괜히 나중에 저희 때문에 상견례를 망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저와 상견례 자리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약된 식당의 어느 방으로 안내받은 저는 문을 슬며시 열고 처부모님과 처남이 있는 걸 확인하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처남도 잘 있었지? 제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인사를 드리자 장인어른이 마지못해 대답하셨어요. 그래, 누구 덕분에 아주 잘 지냈지.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성질 내지 말라고 자네 처에게 전해주게. 아내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있을 상견례를 생각해 참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 측은 10분이 지났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분위기는 계속 썰렁했답니다. 게다가 제 배가 아파와 저마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걱정되었어요. 제가 화장실 간 틈에 말다툼이라도 할까봐 신경 쓰였죠. 여하튼 저는 배 아픈 걸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처부모님과 아내 사이를 두고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속이 좋지 않아 조금 늦게 화장실에서 나갔어요. 이윽고 문을 열고 상견례 자리에 들어서자 처남과 결혼할 여자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처남댁이 될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듣던 대로 모델처럼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니 머리가 아파왔고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뚫어져라 보다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민서. 제가 입을 떼자 모두 주목했어요. 오민서라니. 사돈 아저씨, 제 딸 이름은 이민지인데요. 사람을 잘못 보셨나 보네.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 약속을 하고 아파트 값을 훔쳐간 사기꾼이란 걸 말이죠. 아, 이름이 여러 개라 그럴 수 있겠네요. 민지 어머님. 아니지, 상견례 대행 알바 뛰시는 아줌마라고 해야 하나? 제 말이 끝나자 처남이 불끈하며 매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장모님한테 뭐가 어째요? 라고 화를 냈고 처부모님 역시 저에게 예의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침착하게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이전에 말한 사기꾼이 눈앞에 있다고 알려주었답니다. 저 때문에 상견례 자리는 어수선해지자 처남댁이 될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이봐요. 사람을 잘못 보셨으면 사과를 해야죠. 저는 오민서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훈이씨,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누나랑 매형이 좀 이상하긴 하다. 처음 보자마자 사람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네? 민주야, 미안해. 매형! 당장 사과하세요. 저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사기꾼을 위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저와 다정하게 찍은 사기꾼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언젠가 사기꾼을 잡는 날이 올 거라 믿어 사진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사진을 띄우고 아내에게 전달하자 처부모님과 처남이 보았고 오민서와 이민지가 동일인인 걸 느꼈는지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받아 사기꾼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래봬도 네가 오민서가 아니라고 잡았다 했거냐? 내가 너 때문에 4년 동안 개처럼 일하면서 빚 갚았다. 네 덕분에 인생 공부 제대로 했지. 이 사기꾼아. 그런데도 사기꾼은 아무렇지 않게 이거 저 아닌데요. 그냥 저랑 닮은 사람 같은데요. 몰라. 기분 나빠서 더는 못 있겠네. 엄마 아빠 우리 나가요. 이상한 집안이랑 엮일 뻔했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더군요. 처남과 처부모님은 이미 넋을 놓고 계셨고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 식당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 파렴치한 사기꾼아. 원수를 상견례 자리에서 다 만나고 참 별일이다. 당장 비키지 못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때 처남이 저와 사기꾼 사이를 가로막아섰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말문을 열더군요. 매형, 사진 다시 보여줘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 다시 잘 봐봐. 처남은 사기꾼의 사진을 확대해 얼굴을 살펴보았고 이내 같은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여기 목에 있는 점, 민지 너한테 있는 점하고 똑같아. 너 정말 사기꾼이야? 우리 매형 등쳐먹은 사기꾼이었어? 어쩐지 나한테 신혼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더니 너 그거 팔아서 날라버릴 계획이었냐? 저와 처남은 문을 가로막았고 사기꾼과 가짜 부모인 두 사람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해 사기꾼의 뺨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뺨을 만지며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가짜 부모는 포기라도 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궁시렁거렸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며 경찰관 둘이 들어왔고 제 아내가 손을 대며 제가 신고했어요. 여기 사기꾼이에요. 가짜 이름으로 남자 꼬셔서 등쳐먹는 꽃뱀 사기꾼이요. 라고 읊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사기꾼에게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무전기에 신원조회를 요청했어요. 잠시 후 무전기에서 사기전과 산범이라는 말이 들리자 경찰관은 바로 사기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짜 부모 역시 경찰서로 끌려갔고요. 결국 상견례 자리였던 곳에는 저와 아내, 처가 식구들만 남았고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처남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내리치셨어요. 아이고 이 목청한 놈아. 너는 하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왜 다 그 모양이야? 뭐 사업가 며느리? 10억짜리 아파트를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장인어른을 말리지 않았고 처남은 연거푸 얻어맞으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네요. 이윽고 저와 처남은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했고 사기를 당한 저와 사기를 당할 뻔한 처남이 나란히 앉아 진술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기꾼은 바로 구속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기당한 돈은 받기 어려울 거라고 일러주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하고 돈을 돌려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과거 변호사들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답니다. 전 단지 그 사기꾼을 법의 심판으로 벌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여느 때처럼 아내의 남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부모님은 상견례 사건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셨는지 제 아내에게 지난날을 사과하시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게다가 장인어른은 저에게 금전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일러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처남은 사기꾼과 엮이며 많은 걸 느꼈는지 처부모님께 호되게 혼나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제차를 팔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가지고 있던 명품들도 중고로 되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처남이 양손에 먹을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답니다. 처남, 어쩐 일이야? 매형도 참, 식구끼리 어쩐 일이라뇨. 먹을 것 좀 사오고 누나 선물 좀 사왔어요. 처남은 난생 처음 제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포장을 열어보니 명품백이 있더라고요. 이에 아내는 와, 이거 엄청 비쌀 텐데? 네가 웬일이냐 누나한테 이런 선물을 다 하고? 라고 반응했어요. 왜긴 왜야. 누나한테 미안하고 매형한테 고마워서 사왔지. 앞으로도 종종 선물해 줄게. 그리고 처남은 다시는 거치레로 돈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동안 여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했던 게 모두 외제차와 명품을 보고 그런 것 같다며 다음에 만날 여자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처남과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시죠? 물론 저와 처남을 속인 사기꾼이 나쁜 게 맞긴 하지만 외모만 보고 홀랑 넘어간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남자분들, 사람 인연은 어디에나 꼭 있으니 저처럼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만 물러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